구독자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사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똑같이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분 차이에 따른 법이었는데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했을 땐 똑같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했을 땐 은으로 지불을 평민이 귀족의 눈을 멀게 했을 땐 지불해야 하는 은의 값이 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한마디로 약자들을 위한 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동태복수법이라 하여 똑같이 복수를 한다는 뜻 혹은 인과응보와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결국에는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말로 변해버렸잖아요. 저는 이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늘 강자든 약자든 법 앞에 평등한 존재라 생각했거든요. 그 법에 차별이 있든 말든 정해진 규칙과 원칙대로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일에 대한 복수 또한 제가 행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을 밟아 완벽하게 되돌려주겠다고 결심했고, 저는 그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속이 시원하냐고요? 그 어떤 때보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더라고요. 물론 끝이 후련하고 시원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끝을 보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속은 너무나도 시원하고 지금 이 삶이 그닥 나쁘지 않다는 생각 또한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법 이야기까지 들먹이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 두 사람 앞날에는 귀여운 자식들, 그리고 밝고 행복한 미래만 가득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니 긴장감도 들었고 현명하게 우리 두 사람이 잘 헤쳐나가자고 약속도 꼭꼭 걸었고요.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의 복병이 존재하고 있었으니 저희 두 사람의 미래와 상관없이 끼어드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가 떡하니 장군처럼 버티고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모나다거나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서 눈이 돌아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솔직히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건 거의 없었고, 저와 남편의 생활에도 큰 참견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남들의 눈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남들에게 어떤 의식을 쌓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본인이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더라도 문제 없었어요. 남들 눈에만 그 꼴을 들키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우러러보는 삶을 꾸며대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뭘 하든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남들에게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을까 내내 그 궁리만 하는 딱 보여주기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거죠. 본인 아들, 즉 제 남편이 본인 인생 평생의 자랑이자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 또한 시어머니의 꾸준한 세뇌에 빠져든 것인지 본인이 잘 되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뇌는 저랑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랑 남편은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꽤 많은 선자리에 나갔었는데 하나같이 여자들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사실 저는 피아니스트거든요. 평생을 피아노로 밥 벌어먹고 살았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름 꾸준히 공연도 올리고 아이들 레슨도 하고요. 대학에서 시간 강사 제의도 받아서 강의도 나가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어머니에게
저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부분이 남편의 마음에도 쏙 들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피아니스트야, 예술하는 사람이야, 음악의 조예가 깊어 라고 자랑하고 싶었고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반대 한번 던지지 않고 좋다, 좋다만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아이 뭐 크게 따지고 보면 제가 마음에 든 것은 맞지만 저라는 인간보다는 제 직업이 마음에 드셨던 거죠. 우리 시어머니의 자랑 리스트에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이니까요. 사실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어디 악단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닌 이상 먹고 사는 게 녹록지는 않긴 해요. 그래도 저는 예체능 쪽에서 나름 잘 풀린 사람이라서 버는 돈도 꽤 괜찮았거든요. 고정적인 월급도 있고 공연하면서 들어오는 부수입도 생각보다 짭짤했고요. 아이들 레슨을 하면서도 꽤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돈 때문에 힘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일이 또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일정을 조절해 가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일을 쉬면서도 간간히 레슨을 했고 강의도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죠. 아무튼 제가 집에서 레슨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피아노를 쳤는데 저희 아이가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항상 제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손가락에 힘이 생겨 건반을 누를 수 있게 자랐을 때부터는 저를 따라서 곧잘 피아노를 치곤 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시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유 우리 손녀딸도 글쎄 감각이 넘치지 뭐야. 돌잡이 때 말이야 지붕 잡았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피아니스트니까 우리 손녀딸도 음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 재미가 잘 끌고 갈 거 아니야. 우리는 손주 걱정도 없어. 예술 시키면 되는데 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피아노 반주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찬송도 많이 부르고 하니까 반주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월요일 하루 빼고 매일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니까 뭐든 하나 해보고 싶었겠죠. 남들의 눈을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보란 듯이 찬송가 반주를 하고 싶어서 피아노까지 배웠더라고요. 반주는 정말 간단한 코드만 알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에 전혀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고 코드 하나 누르는 것도 매일 헷갈려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라는 게 사실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피아노 반주에 대한 동경심이 꽤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저랑 제 딸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는 본인 혼자서 거는 기대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저에게 계속 교회 반주 봉사를 하면 좋겠다고 꼬드겼거든요. 이런 예술적인 달란트를 가지게 되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다름없지 않겠니? 아,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반주 봉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아유, 그래야 하늘에서도 너를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란다. 교회 집사님들 사이에서 늘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 가정은 늘 평안한 것 같아요. 소리만 듣고 싶었던 시어머니는 저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죠. 아들 부부의 손주까지 3대가 교회에 출석해서 하하호호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다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우리도 참 화목한 가정인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니? 제가 일요일에도 레슨이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고정적이니까 제가 벌어서 우리 아이도 키우고 살림도 보태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자니 너무 안쓰럽고요. 그러니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또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강요는 하지 못했죠. 제가 일을 줄이게 되면 어쨌든 고생을 하는 건 아들이라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이었죠. 시어머니의 쇠뇌로 인해서 남편에게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것 빼고는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온갖 기대란 기대는 다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왔대요. 남들도 똑같이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대요. 우리 남편은 그냥 그 생활 자체가 익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건 줄 알고 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큰 불만은 아니긴 했어요. 제가 또 나름 영악한 면이 있어서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았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새 차를 샀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 오래 탈 차니까 이왕 사는 거 외제차를 사자고 했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 외제차를 샀어요. 남들에게 자랑하는 걸 평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우리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친구들에게 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레슨을 다니고 강의를 다니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쓸 일이 많아서 산 차였는데요. 시어머니가 본인 차인 것 마냥 군 거죠. 응, 아들아. 이번에 내가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아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대중교통 타는 게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네가 새 차 좀 끌고 와라. 아이, 나 좀 태워서 애들 모임하는데 내려주고, 끝날 때쯤 데리러도 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남편은 시간만 맞으면 상관없다면서 시어머니가 요구를 하는 대로 매번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주말에도 아이들 레슨이 있어서 차가 필요했는데 번번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마마보이 남편이니까 한두 번은 그냥 한숨 쉬고 넘어가는데 시어머니 모임이 뭐 그리 많은지 제 차 구경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을 했죠. 어머님, 그 차 어머님 어디 가실 때 기사 노릇하려고 산 차는 아니고요. 제가 레슨 다닐 때 대중교통 타면 너무 오래 걸리고 삥삥 돌아가서 일부러 산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산 차인데, 아이 저는 구경도 못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모임 가실 때 그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고 다니세요. 어머님은 거리도 가깝잖아요. 엄마, 내 아들 차 내가 좀 타겠다는데 왜 그러니? 차 산 거 자랑도 좀 하고, 아이, 우리 아들 면도 살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남편 차 아니고요. 제 명의로 된 제 차예요. 그리고 저희 집 차를 왜 어머님이 자랑하세요? 제가 끌고 다니면서 자랑할게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네요. 여태까지 그런 생각 별로 없었는데, 아유, 어머님이 자랑자랑 하시니까 저도 자랑하고 다녀야겠어요. 누구 명의인지가 뭐가 중요해?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부부 공동재산이지. 내가 우리 아들 차도 못 타? 너무하네 정말. 시어머니가 이럴 때만 공동재산 운운하면서 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저도 같이 강조를 부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했잖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에는 행사가 늘어나고요. 크리스마스나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뭐 부활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매번 저에게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 매년 부활절, 크리스마스에 교회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연주를 두세 곡 정도 하고 있어요. 어차피 1년에 두세 번밖에 없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굳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짓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피아노 반주 안 할래요. 아유, 어차피 어머님께서 그날도 교회 가야 된다고 차 빌려달라고 하실 텐데요. 저 교통수단 없어서 못 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그 행사란 무척이나 중요한 행사거든요. 대놓고 가족 자랑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교회 사람들이 전부 음악하는 며느리 둬서 집에서도 은혜 충만하게 받겠다고 칭송을 하는데 제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어머니가 묵혀둔 자랑을 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저도 그 부분을 들먹이면서 안 하겠다. 해버리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꼼짝도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저도 여우처럼 조율을 해가며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슬쩍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도 모르게 살았지 뭐냐. 아,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내년이 글쎄 칠순이지 뭐야. 어휴, 칠순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지? 아무튼 내 친구들이랑 지난번에 모였을 때 칠순잔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칠순잔치를 어떻게 할지 며느리들이랑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직 시간 넉넉한데 벌써 준비들을 하셨대요? 아유, 요즘도 칠순잔치 하시는 분이 많나? 뭐 한 달 전에만 예약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이제 동네 싸구려 홀 같은데 예약할 때 이야기지. 내 친구들은 말이야. 칠순잔치도 크게 한다고 아이 무슨 고급 레스토랑을 잡내만에 여행을 가네마네 하더라. 자식들 며느리들 다 불러서 해외여행 간다고 하던데. 아, 나도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아유, 어머님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가도 좋고 잔치를 여셔도 좋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면 되죠. 그래? 아, 역시 우리 며느리가 통이 크다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말하는 건데 아니 나야 뭐 우리 교회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까지 싹 불러 모으고 싶지. 공장 형식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 홀 같은 데서 하는 거 말고 엄청 고급진 호텔 빌려다가 그 파티를 하면 좋을 것 같구나. 고급 호텔이요? 결혼식 하는 그 큰 홀 빌려서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친구분들 다 초대해도 100명은 못 채울 것 같은데요. 결혼식 하는 그 큰 홀 말고 조금 적당한 세미나 홀인지 뭔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 예, 나보단 네가 이런 데에 더 빠삭하니까 잘 좀 알아봐봐. 아예 아무튼 뭐 어디 뭐 이상한 건물 지하에 있는 그런 데 말고 남들이 들으면 다 알 법한 그런 호텔에서 고급지게 하고 싶다. 허영덩어리 시어머니였으니까 당연히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예상했던 금액이랑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일생에 한 번뿐이기도 한 칠순잔치니까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뒤탈이 안 나겠다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번 제대로 떡을 쥐어드리고 나면 저도 몇 년 동안은 울고 먹기 편하고 시모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꾹 참고 넘어가 주거든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해주게 될 거 기분 좋게 해주자는 마음이었죠. 우리 시어머니 다루는 법이야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 그리고 견적을 대충 내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칠순잔치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저렴하고 괜찮은 곳 많던데 굳이 호텔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어머님이 그런 자랑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 아유, 남들 어중간하게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고급지게 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 우리 자식들은 이 정도 클래스다 하고 내 예상보다 살짝 오버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드리면 몇 년 동안 또 조용하시니까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버는 돈이 뻔한데 장소 빌리고 식사값에. 아니, 이거 꽃장식은 왜 하는 거야?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큰 돈을 어떻게 쓰겠어? 당장 코앞도 아니고 내년이잖아, 내년. 그래도 내가 레슨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하니까 버는 돈 좀 모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해. 열심히 모아서 해보자. 솔직히 당신이 싫다고 반대를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서서 해드리자고 하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 내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데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잔치 열어드리겠다고 계획 짜고 돈 모으겠다고 하니까 내가 참 장가 하나는 또 잘 갔다 싶어.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을 하는데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이 직업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이라는 게 딱 뻔하게 나와요. 거기다가 직업군인 특성상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계속 변동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한 군데에 발을 붙이고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서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는 동네에서 또 아이들 레슨을 하고 했으니 크게 상관은 없었죠. 학교에 강의를 나가는 것도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었으니 너무 지방으로 가는 것만 아니면 사실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도 무리는 없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1년간 돈을 모았고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칠순잔치를 하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주문을 내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고급 호텔에 비싼 식대는 둘째치고요. 잔칫날 꽃장식부터 시작해서 초대장까지 만드는 저는 시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결혼식에도 이렇게 비싼 꽃장식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뿌린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의상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아주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한복 같은 걸 입으실 줄 알았는데 드레스를 입어야겠다고 아주 박박 우기시는 겁니다. 제가 연주할 때 연주복 드레스를 빌려 입잖아요. 그 샵에 가서 드레스를 꼭 빌리고 싶대요. 그 지난번에 연주에 네가 입었던 하늘색 드레스 있잖니. 그게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 내가 살집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건 다 수선해주지 않니? 이번에는 촌스럽게 한복 같은 거 말고 하나도 하늘하늘한 드레스 입고 싶다. 결국 원하는 드레스까지 빌려 입은 시어머니는 칠순 잔칫날 친구들이며 교회 사람들이며 할 거 없이 전부 초대를 했고 홀 앞에 서서 일일이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규모를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한테 대단히 무리했겠다며 박수를 쳐주던걸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하하 호호 로보트처럼 굴었고요. 아니 경혜야, 나는 너 무슨 중국 재벌한테 시집이라도 가는 줄 알았다. 무슨 장식이 이리 화려하니. 누가 보면 칠순잔치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드레스도 정말 고급져 보인다. 이런 건 어디서 빌렸대? 네가 센스 있는 건 알았지만 입이 떡 벌어진다 야. 내가 무슨 센스가 있어. 이거 전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 해준 거야. 나는 그냥 친구들 전부 초대해서 크게 하고 싶다라고만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내 머릿속이라도 들어왔다 나간 건지 일일이 이렇게 준비를 해줬지 뭐야. 드레스도 우리 며느리가 자주 가는 샵에 가서 빌렸어. 잔치가 시작이 되고 저랑 딸이 연습한 피아노 연주도 하고 했더니만 우리 시어머니 어깨가 점점 치솟는 게 보이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전부 부러워하는데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친구들도 그 부분을 잘 아니까 엮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있으면 뭐해? 이런 거 하나 신경을 안 써주는데.
역시 잘 키운 아들에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니까. 너무 부럽다 정말. 그러기에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큰돈에 턱턱 내주는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부러워? 나는 국내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이번에 경혜가 칠순데 해외여행 간다고 자랑했지.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부럽다. 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축하받고 싶네. 친구들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부럽다고 난리를 치니 우리 시어머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나같이 혼자 고생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며느리도 너무 잘 봤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 마이크까지 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뭐 고생해서 준비하고 돈도 많이 깨지긴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게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식순이 모두 끝이 나고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고생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정말 평생에 이런 호강을 언제 누려보나 했다. 우리 며느리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준 덕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할 수 있었어. 물론 우리 아들도 고생했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파티를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다. 내가 있잖니,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오늘 아주 참 즐거웠다.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지만 그게 딱히 불만이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해드리겠다고 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보다 2살이 어렸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보다 1살 어리셨고요. 그 다음 해가 바로 저희 친정엄마의 칠순잔치가 있는 해였다 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그 누구보다 성대하게 해줬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칠순잔치를 끝낼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평생 한 번뿐이었던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한 번뿐인 칠순잔치를 비슷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도 내년이면 칠순인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번에 우리 시어머니 잔치한 거 봤지? 엄마도 그렇게 호텔 빌려다가 해줄까? 아휴, 엄마는 그런 자리 부담스러워서 해준다고 해도 싫겠더라. 그런 거 보면 너희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주목받는 걸 즐기시다니. 엄마는 그냥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나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해외여행 안 간 지도 오래됐고 우리 손녀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싶고. 해외여행? 엄마, 그러고 보니까 미국 여행 가고 싶다고 했었죠. 어차피 내년이니까 스케줄 미리미리 짜두면 무리 없이 2주 정도는 시간 뺄 수 있을 것 같아. 이왕 가는 거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미국 여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 엄마는 좋지. 근데 꼭 미국 아니고 가까운 나라도 상관은 없어. 엄마는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돈이 있는데 비슷하게는 맞춰야죠.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여행 갈 준비나 하셔요.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비슷하게 맞추려면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끊어도 되겠더라고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예산을 짰어요. 어차피 남편은 이런 계획을 전혀 짤 줄 모르는 놈이라 제가 다 알아보고 통보하듯이 말을 하는 게 편했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해서 이동 경로부터 교통수단에 숙박업소까지 꽤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내년에 칠순이시잖아? 성대하게 파티를 하긴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미국 여행 루트 좀 짜봤어. 우리 딸도 어릴 때 한 곳이라도 더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고. 장모님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미국이 무슨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비행기 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돈은 또 어디서 구해? 당장 내년인데 지금부터 바짝 모아도 힘든 거 아니야? 산 넘어 산이다. 어머님 칠순잔치 돈 모으는 거랑 비슷하겠지.
그리고 당신이 지난번에 어머님 칠순잔치 비용 다 대줘서 고맙다고. 우리 엄마 칠순은 당신이 준비해주겠다고 했잖아. 아이, 말이 그런 거지, 말이. 내가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큰 돈을 1년 만에 모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이, 이렇게 양가잔치 전부 다 챙겼다가는 집안 살림 다 거덜나겠다, 거덜나겠어. 당장 우리 아이 학원비는 있어? 남편이 분명히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저희 친정엄마 칠순잔치는 걱정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자기의 기본 정신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쳐놓고 막상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끝나니까 태도가 슬그머니 바뀌는 거죠. 시어머니 칠순잔치도 남편 돈, 시어머니 돈 하나 들어간 거 없이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드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당신이 분명 먼저 나서서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이야. 내가 일정까지 다 짰잖아. 당신 번거로운 일 만들지 않으려고 계획 다 짜서 보내줬으면 예약하라고 돈은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다 해주겠다며? 그 큰 돈을 어떻게 한 번에 줘? 일단 카드로 긁어 그럼. 할부해두면 내가 생활비에 얹어서 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그리고 아직 한참 남았잖아. 여행이라는 게 몇 주 전에만 예약하면 되는 거지.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독촉을 해. 천천히 해. 돈 좀 모으고 있을 테니까. 남편이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진다고 해놓고서는 그 뒤로 또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여행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해서 짐 싸고 후다닥 떠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주일 동안 어떻게 돌아다닐지, 차를 어디서 빌릴지, 뭘 먹을지,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들까지 전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천하태평이었어요. 일단은 계획이라도 완벽하게 짜놓자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미국 여행에 대해 알아보는데 인기 있는 투어는 빨리 예약을 해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 이놈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엄마가 그랜드 캐니언은 꼭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공연도 하나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예약을 해야 한대. 여보,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벌써 이 부대에 자리 잡은 지 3년 차라 내년에는 새로운 곳으로 전군 가야 할 수도 있어.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새 부대에 적응도 해야 하고 당장 휴가를 내고 일을 빠지는 것도 어렵고 그래. 이사 준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딸 유치원도 알아보고. 언제는 이사 준비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 어차피 내년이면 7살이고 전근을 가도 2학기니까 유치원은 안 보내도 돼. 학원으로 돌려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2주일 다녀오는 건데 2달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휴가 쌓아두면 군대에서도 싫어하잖아. 지금 속 편하게 여행 계획이나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새 부대에 갔는데 장사가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당장 2주일 미국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해? 당신 휴가를 당신이 쓰겠다는데 왜? 설마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칠순 챙기는 게 돈 아깝고 그런 거야? 어머님만 잔치해주고 우리 엄마는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전시 상황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해외가 아니라 국내로 가면 어떻겠냐 싶은 거지. 국내에도 좋은 데 많이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슬쩍 제 눈치를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칠순잔치 하면서 들어간 돈이 얼만데 고작 국내 여행으로 퉁치려고 하는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기만 했고 저희 엄마의 칠순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비행기랑 숙소랑 예약해야 돼. 벌써 1순위로 생각했던 숙소는 다 차서 자리도 없어. 더 늦기 전에 돈부터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왜 그러냐. 내가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줄 거야. 줄 건데
지금 당장 큰돈이 없으니까 천천히 모아서 주겠다고 하잖아. 당장 출발하겠다고 휴가 내놓고 일정 맞춰둔 날짜가 코앞인데 언제까지 예약을 미룰 거냐고. 당신이 분명 내가 시어머니 칠순잔치 준비할 때 뭐라 그랬어? 지금부터 돈 모아서 우리 엄마 칠순 때는 좋은 거 해드리겠다고, 준비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칠순 책임지겠다며? 아니, 지금 상황이 또 좀 그렇잖아. 국내 여행으로 가라고 했잖아. 나 바빠서 시간도 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여행 좀 정근 통보 나올 것 같다고. 뭐라고? 여태 말 없어서 내년에 가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계획을 지금 작년부터 짰는데 휴가 하나 못 낸다는 게 말이 돼? 아이 그럼 돈이라도 줘. 나라 지키는 일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난 가지도 못할 미국인데 왜 돈만 줘야 하는 건데? 내가 무슨 돈 주는 기계냐? 내가 뭔 호구야? 당신 진짜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분명 어머님 칠순 때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면서 우리 엄마 잔치는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해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먼저 해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10,000원짜리 한 장 덜렁 있는 걸 저한테 던지듯이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는 눈빛을 보냈죠. 그게 내 지갑에 있는 전 재산인데, 그걸로 휴게소 가서 우동이라도 사 먹던지. 난 가지도 못하는 미국인데 꼭 미국으로 가야 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우리 엄마 잔치도 아니고 니네 엄마 잔치니까 너 알아서 해.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그 해외여행 말이야. 지금 우리 엄마 잔치에 돈 덜렁 10,000원 주면서 알아서 하라 이 소리야? 내가 시어머니 잔치에 쏟아부은 돈이 1,000배는 더 많은데 그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사는 게 부부냐? 참나. 남들은 말이야 내줘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 직업군인이랑 사는 삶이 그런 거 아니야? 내조를 좀 해. 내가 훈련이며 몸에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맨날 네가 밖에 레슨 하러 다닌답시고 나가 있으니까 내가 나라 지키느라 바쁜 건 하나도 모르지. 난 꼬박꼬박 우리 딸 하원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는 거 안 지겨운 줄 알아? 다른 집들은 퇴근하고 오면 마누라가 뜨끈한 밥 해놓고 기다린단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외곽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그 예술하는 애들은 감성적이라서 한눈도 잘 판다고. 너도 강의하러 나가는 척하면서 어디 남자 하나 숨겨둔 거 아니야?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 알면서 그딴 소리가 나온다고? 나를 뭐 지금 의심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발끈해? 미국 여행 간다는 것도 누구랑 어떻게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분명 나는 당신이 같이 가는 줄 알았어. 작년부터 이야기했고 휴가 내라는 소리도 매일같이 했잖아. 내가 누구랑 갈지 어떻게 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어떻게 2주일이나 휴가를 내? 내 신분이 군인인데 전시 상황 생겨서 바로 귀국해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미국을 간다고 그래? 생각 없이 구는 건 당신이지. 핑계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대더니만 돈 없다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딸랑 던지는 게 정말 황당해 죽겠더라고요.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남편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까 고정적으로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직업군인이 생각보다 벌이가 괜찮다고요. 직급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도 없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영 이상하고 수상쩍었어요. 심지어 작년부터 돈 모으라 했었는데요. 이 인간이 어디 딴 주머니라도 찬 건 아닌가 싶어서 의심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저 모르게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인테리어를 싹 바꾸어 준 겁니다.
시댁이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제가 시댁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만난다 하더라도 밖에서 만났고 시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부대가 안양이고 시댁은 서울이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시어머니의 집에서 교회 구역 예배인지 뭔지 아무튼 방문 예배를 한다고 저에게 찬송가 반주를 좀 쳐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피아노를 배웠었으니까 집에 싸구려 피아노가 한 대 있었거든요. 반주해 달라고 하시니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가전까지도 전부 새로 나온 제품으로 바뀌어 있는데 순간 시어머니가 무슨 로또라도 맞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예배를 보신다고 찾아온 신도들이 시어머니와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아들이 집을 다 고쳐줬다며. 잔치도 그렇게 크게 열어주더니만, 자식들이 효도하니까 너무 좋겠어. 집 너무 예쁘다. 가정까지 싹 바꿔줬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어. 내가 궁금해서 우리 구역도 아닌데 예배 보러 찾아왔잖아. 집이 혼자 살기 딱 좋다. 새 집 같고 너무 예쁘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싹 보는데 우리 남편이 진짜 해준 게 맞구나. 이거 해주느라 돈이 없다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죠. 구역 예배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친정 부모님과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끝까지 미국으로 간다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여행은 국내로 바꿨지. 내가 대신 1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고기라도 사 먹고 그래. 내가 전화하면 꼭 받고 급한 일 생기면 빨리 돌아오고. 그래도 국내 여행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갔다 오는 거지. 그리고 올 때 특산품 같은 것도 좀 사와. 우리 엄마 갖다 주게. 저는 일부러 개무시를 하고 여권을 챙겨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2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 여행을 하면서 아주 신나게 시간을 보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기분 좋게 여행 왔는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결심했던 모든 계획을 철저히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실행을 했고 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남편이 살고 있는 시댁으로 가지 않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잠잠하더니만 친정집으로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무시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궁금하시죠? 저의 완벽한 복수 계획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꿔준 걸 알게 되었을 때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칠순잔치를 준비하면서 들인 돈이 도대체 얼마인데 친정엄마 칠순에는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준 게 제가 참아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투룸 빌라가 저의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었던 제 명의의 제 집이었는데 남편이 직업군이니까 부대에서 사택이 제공되잖아요. 때마침 오갈 곳이 없었던 시어머니에게 제 집을 빌려준 것이었어요. 제가 새를 놓기에는 남편이 언제 전역을 하게 될지 몰랐고 남편이 전역을 하고 나면 퇴직금에 그 집 팔아서 아파트 하나 구할 생각이었거든요. 전세 기간이 꼬이면 애매하니까 일부러 그냥 냅뒀던 작은 빌라였는데 낡기도 낡아서 돈도 별로 되지 않은 집이긴 했어요. 어차피 전세를 줘봐야 제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시어머니가 살 만한 집이 없다고 징징거렸는데 그 집 위치가
치안은 꽤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혼자 살던 집이니까 치안 부분은 꽤 꼼꼼하게 봤거든요. 근처에 큰 길도 가깝고 경찰서도 있고 마트, 병원도 다 있었고요. 시어머니처럼 혼자 사는 여자가 살기 좋은 집이라 제가 따로 돈도 받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저희가 그 집을 매매할 때까지 지내시라 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 남편 놈이 무슨 짓을 했죠? 글쎄, 그 낡은 집을 새 집처럼 인테리어를 싹 바꿔준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한 달이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확실한 복수를 남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집 내부를 보여줄 수는 없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인테리어 싹 바꾼 걸 사진으로 구석구석 찍어 부동산 중개사에게 보내드렸죠. 때마침 그 빌라에 공실이 하나 있어서 집 구조를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았고, 부동산 아줌마가 저랑은 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서 흔쾌히 집을 받아주셨어요. 공실을 대신 보여주고 인테리어 바꾼 건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영업 아닌 영업을 했고요. 당연히 실물을 볼 수 없으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정말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뭔지 2주일 만에 급하게 집을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다리도 딱딱 들어맞았던 것이, 제가 미국에 가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사를 오길 바랐었는데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도 급하게 이사를 와야 했던 것이었어요. 어찌나 운명 같은 만남이었는지 딱 좋더라고요. 저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이혼 소송장 또한 같이 올려뒀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한 사이에 지방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던 제 친동생이 내 짐을 친정집으로 옮겨다 주었고요. 동생이 미혼이기도 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같이 미국에는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빌라에 있는 시어머니의 짐들도 전부 이삿짐 센터를 불러다가 짐을 빼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동생 머리채를 쥐어 뜯으면서 네가 뭔데 내 짐을 빼냐고 경찰 부른다고 난리를 쳤대요. 아이, 그러면 뭐예요? 사실 시어머니랑 저랑 전세 계약 같은 걸 따로 하고 살지 않았으니까 그 집은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집이고 시어머니는 그냥 들어와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전부 죄다 준비를 해뒀고 제 동생을 대리인으로 지정을 했죠. 퇴거 명령이 내려지니 시어머니는 눈뜨고 코를 베이고 말았어요. 당장 오갈 곳이 없으니까 남편이 살고 있는 사택으로 짐을 옮겼는데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과 이혼 소송장이 놓여 있고 집안에는 제 짐을 다 빼버려서 횡댕구리 하니까 큰일 났다 싶었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나게 노는 동안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귀국해서도 친정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매일같이 잘못했다고 빌어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사실 남편이 직업군인이라서 노후도 안전하고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나라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하지만 치사할 정도로 네 집, 내 집 따져가며 챙기는데 제가 굳이 이 남자랑 살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딱 이혼하자고 딱 잘라 말했고 남편은 빌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살기로 마음먹었던 건 당신이 나를 잘 챙기고 우리 아이를 잘 챙겼기 때문이었어. 이렇게 하나하나 기회비용 따진 사람인지 몰랐다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내 가족 챙기기만 급급한데 당신에게 정이 뚝 떨어졌고 나도 이제는 당신 같은 뒤통수 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일단 대화로 풀자. 미국 여행도 결국에는 잘 갔다 왔잖아.
내가 100만 원도 보냈고 당신 어머니 칠순잔치에 들어간 돈은 거의 20배가 넘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레슨 더 늘리면서 시간 쪼개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내조를 안 한다며 몰아세웠지? 우리가 대화를 나눌 시간은 충분했어. 당신이 당신 의견만 우겼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 거야. 예, 아무리 그래도 냉큼 짐부터 빼버리면 어떡하니? 차도 네가 들고 가놓고 나는 당장 어디에서 살아? 안양은 너무 멀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까지 전부 서울에 있는데 내가 지하철 타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다니니? 그 고생하는 걸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알아서 하세요. 전 그러시면 집 한 채 얻어달라고 하시든가요. 내가 서울에 집 얻어줄 돈이 어딨어. 이런 일로 이혼은 너무한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지난 일은 다 묻어두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친정엄마 김장용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오시더니만 남편 얼굴에 냅다 부어버리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에게도 날벼락이 확 튀었죠. 악기야 물러가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돈 귀신에 쓰여가지고 악기야 사라져라. 허영이며 사치며 냉큼 물러가라. 시어머니는 소금 맞고 어이없어 했지만 별 수 있겠어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마음 풀으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죽어도 마음 돌릴 일 없다고 하니까 남편 멱살을 잡고 뺨을 확 치더라고요. 황당한 행동에 저와 친정엄마 둘 다 얼음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사돈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이사 달을래? 우리 아들 이혼했다고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 아이 엄마 지금 내 뺨 때린 거야? 아니 엄마가 집 고쳐달라고 해서 돈이 없는 거잖아. 나한테 미국은 무슨 미국이냐며 집이나 고쳐달라며. 그러면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야 뭐 그 집 고친 덕에 제값 주고 잘 팔았죠.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에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기를 시전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변호사를 만나도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던 것은 아니라서 이혼이 쉽지 않을 거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딸이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랑 쌓은 추억이라든지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계속해서 남편을 그리워하길래 딸 생각해서 2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양육비로 쓸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고 계속 반성도 하고 시어머니도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제 화가 아직 풀리지는 않아서 별거 상태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잘라내고 새 출발하고 싶지만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딸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하고요. 일단은 별거 상태를 조금만 더 유지해보고 제 마음이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딸 생각해서 다시 합칠지도 모르겠네요. 별거를 시작한 지 10개월. 아직까지는 이 생활이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저 혼자 이기적으로 굴 수 없더라고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